어제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총선을 18일 남긴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4곳 지역구에 699명이 출마를 했고요. 경쟁률로 보면 평균 2.75대 1이었습니다. 자, 먼저 총선 후보 등록에서 어떤 점을 두 분께서 눈여겨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보실 때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꼽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당 모두 선거 시작 전에 계속 청년 발굴하겠다, 그다음에 여성 발굴해서 우리가 포진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공년불에 그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2030 세대 비율이 그 5.4%에 그쳐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이 6.1%였는데 그거보다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양당 모두 공이 외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성 비율도 19.1이 지난 그 총선이 19.1이었는데 이번에 14.2였대요. 그러니까 4.9%가 줄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 선진화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뒤로 후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당 모두 우리는 청년들 배려하고 여성 배려해서 우리 정치개혁 이루겠다는 말들이 전부 공연불에 그쳤고 구두선이었다는 걸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 정당이 정말 계속적인 말하자면 새로운 인재들이 좀 수혈해 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영입돼야 좀 이렇게 물갈이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총선 후보 등록의 결과였다는 걸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양당 모두 지역구 의원들의 생활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 91명 가운데 61명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무려 73.6%의 생활률을 기록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139명 가운데 92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66.2%. 이 얘기 뭐냐면 양쪽 다 친윤에 가깝고 어쨌든 친명에 가까웠던 의원들이 결국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역 불패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이 이번 후보 등록의 이제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까지 후보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포스트잇 공천도 아닌데 막판까지 정말 후보 등록일 마감일에까지 후보가 선정되는 이런 기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이번 총선의 약간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의 미래보다는 어떤 밥그릇 지키기에 조금 치중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지점에 좀 주목하셨어요? 앞서 다 얘기해 버리셔가지고요.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여성하고 청년 비율이 너무 낮다. 이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낮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각 당이 관심을 좀 적게 가진 측면이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토양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결국은 이제 돈이 필요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예비 후보들이 돈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금을 모금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각 당이 누차 그동안에도 얘기해왔던 것처럼 청년 정치인을 키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호에 그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가 지난번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90명 남짓밖에 100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그 여성들이 제대로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장벽이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정치권이 그런 장벽을 없애는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경쟁률 얘기를 좀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경쟁률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39년 만에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당으로 결집되어 있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3지대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비록 잡음은 굉장히 많았지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출마하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한 번쯤 이것도 정치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기점으로 이제 이번 총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분께 여쭤보는 것으로 저희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니까 대진표도 확정이 됐잖아요. 중량급 인사들이 맞붙는 곳들도 이제 속속 눈에 띄는데 최대 승부처라고 할 만한 곳, 눈에 띄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낙동강 벨트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찾아오느냐, 이게 관건이라기보다
의미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사실 거기는 중진 돌려막기라는 곳이잖아요. 예. 부산에서 차출해서 낙동강 벨트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김태호 의원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도 그렇게 해서 세 분이 하는데 저는 만일 여기에서 이 세 분들이 진다 그러면은 이건 총선에 공천이 실패한 거죠. 공천 전략이 국민의힘에서. 근데 여기서 이겨서 돌아온다면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다는 이외에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컨셉이 맞았다는 그게 방증이기 때문에 전략이 저는 맞았다. 여기에 주목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화성을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지금 어쨌든 출마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정치 사회에서는 뭐 인지도만큼 그래서 인지도가 깡패라는 그런 이제 말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세간의 언어도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인지도급은 대선 주자급인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살아 돌아올 것이냐. 이거는 제3지대의 향후 운명과 연동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제3지대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 돌아올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고 수도권에서는 저는 성동갑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논란으로 많았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윤희숙 의원을 선제적 공천함으로써 주도권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그 뒤늦게 우리 전현희 지금 위원장이 공천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긴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도와줬다는 그런 방증도 되기 때문에 이건 야권의 또 미래 지원과도 관련이 있어서 저는 요 세 지역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낙동강 벨트, 화성을, 성동갑까지 짚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하셨나요? 아니요, 좀 다른가요? 달랐는데요. 네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마지막에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되고 있는 예. 대구 중랑구의 도태우 무소속 후보로 이제 나갔잖아요. 그리고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 사실 대통령실에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최종 후보까지 됐다가 뭐 막말 이런 게 논란이 돼서 컷오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PK하고 TK 여론에.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막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나뉠 것이냐. 나뉘는 것에 따라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데 대구는 어쨌든 지역 내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도태우 후보가 살아올 경우에 결국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1호 참모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컷오프되고 억울하다 이러면서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이제 전략공천 국민의힘 후보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하고 같이 경쟁해가지고 장해찬 후보가 살아올 거냐 이 부분은 주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된다고 하면 장해찬 후보의 선택이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해찬 후보가 살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컷오프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지형과 관련돼 있는 특히 용산하고 지금 국민의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총선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뭐 유난 갈등 얘기하셨었는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제 한 번씩 불거져 나왔던 당정 갈등이 이번에도 또 있었었죠. 최근에도 이제 이종석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문제로 당정 갈등이 부각됐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앞서도 뉴스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서해 수호회나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뭐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일단 두 사람 간 당정 간의 갈등은 좀 상징적으로 봉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봉합이 된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1차 윤환 갈등과 2차 윤환 갈등의 봉합지가 전부 충청이에요. 1차 봉합지는 우연일까요? 예, 서천이고 저는 우연으로 보죠. 그런데 충청이 더군다나 이제 충청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의외였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뭐 1차 충돌 때는 이게 뭐 약속 때는 아니냐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충돌이라는 게 그렇게 전략적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봉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략적 허용을 이제 윤 대통령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양보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18일 총선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논쟁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다 그르다 정치에서 맞다 그르다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제지 이게 옳고 그르다 합리적이다 이게 비합리적이다 따질 시간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전격 수용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수용 시기가 빨랐으면은 이제 그런 약간 부정적 이슈 두 개의 노출 좀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갈등의 상황들, 그렇죠. 시간들. 약간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렇게 서해 수호인한 행사에서 그 말하자면 여권의 두 축이 저렇게 말하자면 일단 화해와 봉합을 했다는 거는 일단 나머지 18일 동안엔 더 이상 이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략적 허용을 해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고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불거지면 이제는 봉합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총선 공식 운동 기간에는 민생 토론회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혹시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제는 여권으로서는 완보이스를 통해서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거대 야당 심판론을 어떻게 부각시켜내느냐 이게 이제 원팀의 과제로 남았다고 봅니다. 예. 진화를 시켜도 불신 남아 있을 수 있고 봉합이 돼도 또 골마 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부정적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 상황 보시면서 좀 갈등의 봉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봉합되지 않을 거라고 보통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죠. 친윤계와 친한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되게 절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다만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천시장 방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해수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장병들 뜻을 기리는 거예요.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가가지고 또 하필이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시점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니면은 만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가 그렇다고 뭐 오찬을 할 겁니까? 선거 2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논란, 뭐 다 논란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모습 연출하자.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인데 여기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합니까? 그 형식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도 아까 민생토론회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어떻게 합니까? 한 20번씩 하면 됐지.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마치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해수호의 날에 가서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 얘기가 반국가 세력 응징해야 하고 뭐 종북 세력 뭐 응징하거나 척결해야 하고 무슨 조작하고 선동하는 세력을 마치 이번 투표 때 응징해서 심판해야 될 것처럼 하는 메시지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 개입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서 민주당 정부에서 비슷한 발언들을 대통령이 직접 내놨거나 아니면 집권 여당 대표하고 뭔가 뜻을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지적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렇게라도 봉합을 했으니까 그래도 또 선거 전에 진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게 급하다 하더라도 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두 분과 대담 시작하면서 이번 총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막판까지 후보가 좀 자주 바뀌었다라는 거였는데 대표적인 게 서울 강북 을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전략 공천이 됐는데 사실 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될까도 주시했던 부분인데 끝내 이제 배제가 됐잖아요. 1년의 어떤 상황들은 향후 선거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공천 구매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이고요. 사실 마지막 고리는 조수진 후보 사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아마 2차 가해 문제 또 모신문에서 보도하고 또 이슈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과거에 박원순 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일종의 조수진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그걸 우려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해소된 상황에서 박용진 후보 문제는 이미 뭐 한 달가량 끝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이제 그 번복이 되거나 세번 이런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잘 그렇죠. 없었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농담 삼아 막았겼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워낙 조급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뭔가의 룰을 만들고 거기에 또 후보가 또 경선에 붙고 또 그 후보 2명이 또 지금 탈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설명하자면 뭐 변명령도 할 수 있을 거고 해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모양새는 썩 좋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한민수 대변인 공천에 대해서 아유 또 이거 친명계 공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캠프 대변인 출신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그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한민수 대변인 정도 민주당에 기여한 그런 대변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공천 과정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당내에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후보가 거듭 바뀌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강북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을의 유권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렇게 포스트잇 떼다 붙이듯이 후보들이 실제로 지금 남은 일주일 사이에 막 2-3번씩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신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그런 당원이라든가 모든 지역구의 관리 상황들을 한민수 대변인에게, 한민수 후보에게 다 이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녹아들어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준다면은 그런 논란은 좀 사그라들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팔짱을 끼고 있거나 혹은 관망하거나 이렇다면은 저는 그 정말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여기에 날라온 후보가 맞느냐. 예. 나는 이제 이런 이제 지역 유권자들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변수로 남아 있다고 좀 보긴 하는데 다만 이건 저는 한민수 대변인의 공천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마지막 날 등록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논란이기보다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후보를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후보를 투입해야 이게 안정성 문제에서까지 만일 여기서 이제는 후보 등록을 어제 이제 끝내버리면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후보를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가장 그나마 검증돼 있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대변인을 통해서 그나마 인지도라도 있는 후보를 투입해서 조금 가보자 그런 당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마지막 수혜자는 이제 그 한민수 후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박용진 그 의원과의 화학적 결합 여부, 그다음에 저기에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이석현 그 전 국회 부의장이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어쨌든 이제 뭐 큰 폭에는 아닐 수 있어도 변수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의 화학적 결합 여부가 더 중요해졌다. 그게 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이런 공천이 사실 잘 없었으니까 이런 공천 논란 속에 지역 구민들의 상심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있을 수 때문에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아마 바라보세요?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예.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박용진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역 구민들한테 굉장히 그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는다고 하면 30% 감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전 살아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조신 후보하고 붙었을 때는 그때는 정치 신인과 여성의 가점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 거의 30% 감점에다가 그렇죠. 또 그것까지 더해지니까 쉽지는 네네. 않은 상황이었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당원들이 박용진 후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한 절반 이상이라도 박용진 후보가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정도의 성원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살아 돌아왔을 거라고 봐요. 이 뜻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박용진 후보를 그만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를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찍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제3의 후보를 찍을 거야. 이렇게 표가 갈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 예상이 됐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도피 논란에 휩싸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일단 여야 반응 좀 짚어보면
국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정치 공작에 가깝다. 정치 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공수처가 이 문제를 이 대사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또 야권은 정부가 무리수 둔 거다. 이거 공세 늦추지 않는 모습인데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놓고 보면은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이 고발된 호주 대사가 고발된 게 지난해 정확히 9월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7개월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저는 비교적 아주 간단한 얼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 수사 결과는 경찰이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하는 게 결과 그 해병대 조사단 수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재가 된 것을 다시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이종섭 대사가 뒤집었느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미 압수물 분석도 거의 끝났고 이미 모든 정황 증거들이 거의 확보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말에 연말에 출국 금지 걸어놓고 계속 연장만 하고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 예. 보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연간 200억의 예산을 쓰는 기관에다가 지금 처장이 다 공석이라 하더라도 수석부장 검사들이 다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아무 진척이 없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지만 도주 프레임을 씌웠어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치해복권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언제나 조사받을 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빨리 이런 비교적 간단한 조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게 공수처의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점점 끈다면 공수처가 이제 무슨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빨리 이걸 말하자면 공수처가 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자꾸 이제 뭐 송영길 대표 건을 얘기하는데 그 건과는 이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4월 말까지 아마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빨리 좀 공수처가 털어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켜줘야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총선 전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죠. 저는 바로 지금 별개로. 빨리 했으면 좋지만 기왕에 더 늦추는 거는 저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맹탕, 맹공 그 논란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습니다. 왜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다가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명석 전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느닷없이 선거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자리에 격도 안 맞는다고 하는 자리에.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출국금지 됐다고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알았다고 치죠. 그러면 출국금지 돼 있어서 결국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출국금지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공수처가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억지로 풀어요. 선거 전인데. 그거 풀고 내보내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하고 보도신문에서도 지적하고 했는데 내보내요. 억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11일 만에 다시 또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들일 거면 뭐하러 내보냅니까? 안 내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총선 이후에 내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사건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인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왜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뒤집어 씌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둘째로는 지금 공수처를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수사를 하고 정치질을 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똑같이 그런 표현 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런 반응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민주당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해왔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이거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알 권리라고 제일 먼저 풀어줬어요. 검찰은 줄줄줄 피의사실 바깥에 뿌립니다. 그건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오래 했지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몸담았던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입니다.
좀 제발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공수처를 비판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자 놓인 상황에 대해서 앞서 질문을 드렸다면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저희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까지 이른바 뭐 제3세력이라고 대변되는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각자 좀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그 한 제3지대라는 영역에서 파이는 컸는데 결국엔 이제 잘게 쪼개지고 나니까 조국혁신당만 나타나고 나머지 제3지대는 좀 쓰러지고 마는, 사라지고 마는 건 이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분명 실체를 가지고 지금 아마 계속 이제 몸집 불리게 나서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 이쪽은 정말 양당의 당대표가 살아남느냐 여부가 저는 존속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조국혁신당에 이제 말하자면 말하자면 저거는 실체적 현실이 됐는데 민주당은 과연 어떤 등거리 전략을 유지하느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보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캠페인 전개하느냐 이게 둘 다 양당의 난제로 남아서 이 부분이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돌풍의 원인이 뭘까? 이거는 연구 대상일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다양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상 못했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정권 심판론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졌었다고 하는 걸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통합했다 분열되는 그 양상이 제일 큰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아마 의원 의석을 원내 진입도 쉽지 않은 원내 진입만 해도 당연 정도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이 들어와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정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